국내선을 이용하던 한국인 체포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탑승 직전 동명이인으로 오인된 시민권자가 아이스에 억류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해온 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기존 18개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의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인 등 아시아계 소상공인이 SBA 8A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실제로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새 규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미네소타 일부 지역에서 $3,000 이상 해외 송금 정보를 연방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재무부가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인 집주인 부부가 휴가를 떠난 사이 낯선 여성이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장 취업 원격 IT 인력이 미 연방정부 관련 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투기 무선 교신을 감청한 중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인 PCA 소속 한인교회 대부분은 성인 출석률이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담임 목사 약 70%는 10년 뒤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름스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름스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름스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 공항의 이민 단속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탑승 직전 동명이인으로 오인된 시민권자가 아이스에 억류됐고 국내선을 이용하던 한국인들도 잇따라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존 필립스가 지난 8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아이스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필립스는 이미 TSA 보안 검색과 신분증 확인, 안면 인식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요원들은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를 수갑까지 채워 붙잡았습니다. 5분가량 지나서야 요원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풀어줬고 필립스 씨는 예정된 항공편에 타지 못했습니다. 아이스는 동명이인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공항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까지 잘못 붙잡힌 가운데 한국인 체포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한국 국적자 한 명이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조지아와 플로리다, 엘라바마 등 관할 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최소 2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박모 씨도 뉴욕 JFK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을 앞두고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단속은 TSA와 아이스가 지난해 5월 맺은 승객 정보 공유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항공권 예약 정보와 이민 기록을 대조해 대상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도착한 항공기 양까지 단속 현장이 됐고 대상도 최종 추방 명령자에서 비자 체류 기간 추가자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비자가 만료됐지만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가진 경우에도 체포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사 직원이 행정영장만 제시한 아이스요원의 항공기 탑승과 승객 정보 접근을 거부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단속 절차와 직원, 승객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안 같은 특정 인종이면 자동으로 인정해주던 차별 피해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소상공인도 SBA의 A-Day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소속 집단이 차별받았다는 근거를 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오늘 A-Day 프로그램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특정 인종이면 A-Day 신청 요건 가운데 사회적 불이익을 별도 증명 없이 인정받았는데 이 자동 인정 제도가 사라집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개인 소유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인종이나 민족이 정부나 대학, 회사로부터 차별받았다는 증거를 내야 하고 그 차별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미 A-Day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다시 심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롭게 신청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음 달 10일 현재 아직 승인되지 않은 기존 신청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족이나 알래스카 원주민 회사, 하와이 원주민 단체 등이 소유한 업체는 이번 규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3년 연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종만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기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A는 그 뒤로 3년 동안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심사를 해왔고 이번 개정으로 규정을 판결에 맞게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 SBA에 따르면 지난 정부 4년 동안 새롭게 A-Day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약 2,100곳이었던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65곳에 그쳤습니다. SBA는 이를 그동안의 제도 남용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인증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개편이 소수계 창업 장벽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BA는 이번 변화로 매년 약 4,190개 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일부 지역에서 $3,000 이상 해외 송금 정보를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현재 뉴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재무부가 미네소타의 수사 방식을 전국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연방간부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셋이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와 램지 카운티에 내려진 해외 송금 보고 명령을 내년 2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0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첫 180일의 적용 기간이 끝나자 다시 6개월 연장한 겁니다. 대상은 두 카운티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현지은행 또는 송금업체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3,000 이상의 송금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나 수취 금융기관이 미국 밖에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핀셋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송금자가 정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를 처리한 은행이나 송금업체가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정보를 핀셋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수취인의 주소와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또 송금액에 정부 복지 지원금이나 계약비가 포함됐는지, 송금인이 해당 정부 자금을 받은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취인의 정보가 부족하면 금융기관이 송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의 해외 송금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는 임시 명령입니다. 재무부가 해외 송금 추적을 강화한 배경에는 미네소타에 대규모 복지사업 사기가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약 2억 5천만 달러가 유용된 피딩아웃 퓨처 사건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자금이 빼돌려졌고 재무부는 일부 돈이 해외에서 세탁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3,000라는 기준보다 단속 방식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네소타에서 마련한 조사 절차와 수사 기법을 전국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정부 지원금 사기와 해외 자금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금 수사와 해외 송금 추적을 결합한 단속 방식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집주인 부부가 휴가를 떠난 사이 낯선 여성이 아파트 거주지 내부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자신을 반려견 산책 도우미라고 소개했고 건물 컨시어지 직원은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아파트 열쇠를 건네줬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자연스럽게 소파에 드러눕는 여성. 누가 봐도 이 집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주인인 김 씨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침입한 것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We were like panicked. 폭스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헤일로 LIC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휴가를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밤 11시경 거실에 설치한 홈캠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카메라 화면에는
김 씨 부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자택 내부를 돌아다니고 소파에 들어 눕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었다며 홈캠이 없었다면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help but wonder, like, what would she have done if we didn't catch her on camera? If we didn't have the security camera set up, like, would she have just stayed? Like, this was almost 11 p.m. at night. Would she have slept in our bed?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의 침입 경로입니다. 김 씨 부부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여성이 아파트 관리실 측에 자신을 반려견 산책 도우미라고 소개했고 컨시어지 직원으로부터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열쇠를 건네받은 것입니다. 여행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김 씨는 친구와 경찰을 불렀고 먼저 도착한 친구가 여성을 내쫓았습니다. I know you don't live there. Get out of my friend's apartment. Sorry. Hey, I know you don't live there. You gotta go. 뉴욕시경은 이후 주택 내부에서 책장이 훼손된 흔적을 발견했으며 해당 여성이 보안 카메라를 발견한 뒤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아파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로비를 통과하지 못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컨시어지 관리회사 측은 피해 부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컨시어지 직원을 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고 컨시어지 서비스의 관련 절차 재검토 및 건물 보안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주거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m freaking traumatized. I don't know how else to, describe it.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을 주거 침입 절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위장 취업 원격 IT 인력이 미국 연방정부 관련 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이 FBI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군 복무 경력이 있는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군 공항 주변에서 무선 교신을 감청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FBI 사이버 역량 담당 토드 해먼 부국장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과 업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 정식 채용은 광범위한 신원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간업체를 통한 계약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에는 북한 IT 인력들이 미국인 신원을 도용해 미국 기업 309곳에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별도의 사건에서는 북한 인력이 민간업체를 통해 연방항공청 FAA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하면서 중국에서 미국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과 함께 북한이 위장 취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공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중국군 복무 경력이 있는 중국인 2명이 미군 기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군 공항에 무선 교신을 감청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미군 용품점을 운영하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돈을 건네 군사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지 주변을 직접 관찰하며 미군 지휘부 근무지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무선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직원이 정보 수집 목적을 알고 자료를 제공했는지와 수집된 정보가 제3자나 특정 조직에 전달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인 PCA 소속 한인교회 4곳 중에 3곳은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 10명 중에 7명은 10년 뒤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재정과 목회자 복지, 은퇴 준비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장로교단인 PCA 소속 한인교회는 출석 교인이 100명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4월 한인교회 담임 목사 115명을 조사한 결과 성인 출석 교인이 100명 미만인 교회가 76%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9명 이하가 30%, 30명에서 49명 사이가 21%, 50명에서 99명 사이가 25%로 출석 교인 50명 미만인 교회가 51%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상태를 보면 출석 교인 100명 이상 교회는 57%가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답했지만 50명 미만 교회는 22%에 그쳤습니다. 전체 교회의 32%는 재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복지와 은퇴 준비의 경우 기본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91%로 수령자 기준 월 평균은 2,976달러였습니다. 주택 보조를 받는 목회자는 75%였고 수령자 평균은 2,081달러였습니다. 보고서는 두 금액을 합쳐 5,05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은퇴 적립이나 보험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교회는 52%,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교회는 24%에 그쳤습니다.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목회자의 69%는 10년 뒤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내다봤고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쇠퇴 원인으로는 이민자와 유학생 감소가 42%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현재 목회의 어려움으로는 전도 45%, 다음 세대 교육이 43%로 지목됐습니다. 또 목회자의 41%는 영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고 32%는 목회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 은퇴 지원도 없고 개인적인 준비도 하지 못한 목회자는 34%였습니다. 은퇴 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실제 주택의 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베껴 올린 가짜 렌트 매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50대 여성이 진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침실 2개짜리 주택을 발견하고 신청비와 보증금 등 2,575달러를 송금 서비스 제를 통해 보냈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사기범은 집주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과거 매물 사진을 도용하고 내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송금을 재촉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렌트 사기는 약 6만 5천 건, 피해액은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이용 플랫폼이 확인된 사례의 약 절반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시작됐고 크레이글리스트가 16%를 차지했습니다. 당국은 집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돈을 보내지 말고 주소와 가격,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의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한 여행객을 노린 해킹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해킹 조직 스톰2945가 지난 5월부터 숙박시설 등의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침해해 이용자들을 가짜 화면으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운영체계나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라는 가짜 화면이 나타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저장된 비밀번호와 문서가 유출되고 키보드 입력과 화면, 음성과 영상까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 핫스팟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와이파이 접속 화면에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내려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본토가 132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한 달을 기록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은 화씨 76.9도, 섭씨 24.9도로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3.3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7월이자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으로 1936년과 2012년 7월 기록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 평균도 화씨 64.2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3차례 발생한 열동과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폭염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플로 카메라가 확산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스엑시는 이 카메라가 도난 차량을 경찰에 즉시 알리고 차량과 촉매 변환기 절도 조직 검거와 지역 간의 공조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시민자유연맹은 경찰 기관이 수집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폭넓게 결정한다며 전국적으로 이민자나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 등을 추적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번호판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해 다른 주보다 기간이 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플록 측은 얼굴 인식이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자료는 각 기관이 직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KBTV 뉴스9 8월 11일 화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